옛날에 학교에서 그냥 이상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올라간 거는 우리 조상님들의 기록문화예요, 기록문화. 그래서 수원 행궁도 다 파괴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게 원형 건물이에요. 논만 지금 없는데 일제시대 때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관리 감독하는 사무실을 써서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이게 우리나라 서열의 2, 3위 안에 들어가요. 그 1896년 뭐 이때 생긴 건데 어쨌든 이게 그 당시는 해방돼서 교무실을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형 건물인데 이거 문만 없죠. 그래서 정조임금이 아까 엄마의 그 생일잔치를 해드리고 수원시민 모아놓고 또 양로연을 했다 그랬죠. 바로 이 공간에서 해드린 거고 또 과거시험도 여기서 봤고요. 과거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 너는 너무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해서 축하연을 해준 것도 이 장소예요. 근데 여기는 이 공간을 의계라는 게 이제 왕실에서 있었던 그 행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이 공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조임금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기억이 나시는 건물 하나에 담을 다 두른다 그랬잖아요. 단독 건물에 담장을 다 쳐요, 저렇게. 그런데 여기는 담장이 없어요. 그게 정조임금의 열린 사고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수원 시민도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해서 이게 열린 공간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조임금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지금 대통령한테 가서 나 항복할게, 나 잘 봐줘 하면서 피 흘리면서 항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가. 지금 현재 얼마나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요. 청나라한테 우리나라 인조임금이 저 맨발로 발에 동상 걸리고 저 수원 남한산성에서 송파 현재 롯데월드 있는 그 자리까지 한겨울에 걸어가서 항복식을 해요. 피 흘려요. 근데 청태종이 앉아서 얘기해요. 저 높은 단상에서 소리가 작다, 피가 안 난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피가 날 때까지 항복식을 하는 게 바로 병자호란인데 병자호란의 유일한 승전이 수원에서 있었어요. 김준영 장군이라고 해서 그 광교산 호황거리라고 해서 유일한 승전인데 예전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각이 되는데 정조임금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엄마의 효심으로 인해서 이 행사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왕권 강화 국방력이에요. 왜? 나라에 힘이 없으면 치욕을 당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조임금은 당시 핵무기 기술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복식을 할 때 지금은 뭐 문서만 쓰면 되는데 당시는 축성도 안 되고 뭐 하나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청나라 그 스파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있으면 다 고해 바쳐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신하들이 뭔 일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임금이 여기서 뭐를 해요? 핵무기 북한에서 실험 발사하듯이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우리 엄마 생일잔치에 우리는 불꽃놀이 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요. 그래서 다 수원시민 참가하고 조금 있다가 가면 동판에 다 나와요. 자유롭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내화포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인조임금께서 이 내화포가 있었으면 저런 치욕을 안 당했을 건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국가의 그 국방력도 경제력이에요. 문화도 경제력. 그래서 정조임금은 그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전쟁기지로 삼고 싶었던 게 바로 수원이라는 거예요. 수원. 그러니까 수원은 경복궁, 창덕궁하고 틀린 공간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고 많이 일어났던 게 아까 우리 갔던 방아수리죠. 봉수당 여기 이런 데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3.1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금평전이라고 해서 정조임금 사당이에요. 순조가 너무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11살에 정조임금이 아버지를 잃어요. 순조도 11살 때 정조가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여기를 건설하면서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법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생모인 혜경공 홍씨를 모셔와서 여기서 노년을 여유롭게 지내려고 여기를 진 것도 맞아요.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후, 태종처럼 상황후로 있어서 군사 인사권 지고서 이렇게 여기 와서 살려고 졌는데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49세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장수한 거예요. 조선시대
평균이 47세가 안 돼. 장수한 건 맞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근데 순조가 당신의 아버지인 정조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게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어진을 모셔놓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가 정조임금이 봤을 때는 사도세자 나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어진을 모셔놓고 돌아가시더라도 당신의 아버지를 좀 봐라 이런 의미로 순조가 여기다가 화령전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역대 임금은 다 그 어진이 궁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태조 이성계가 전주에 그 경기단에 있고 전주가 본관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조임금이 여기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없어져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있대요. 정조 어진이 발견될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있을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갈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너네는 맨날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우등한 국민이니까 지배해줄게. 이 논리예요. 그게 바로 당파라고 하는 건데, 당파는 일본 사람들이 쓴 말이 우린 붕당이에요. 붕당. 건전한 견제와 대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용어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유리하게 우리를 폄하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파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모셔놨는데 일본 애들이 갖고 갈 때, 야, 우리가 더 우수하니까 우리가 가서 잘 보관해줄게 하고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6.25 전쟁 때 우리가 부산으로 피난 갈 때 창고에 불이 타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어진들이 거의 없어요. 영조임금 철종 조금은 불탄 거, 이제 오롯이 남아있는 건 태조 이성계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정조 어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에 보는 정조의 어진은 새로 그냥 기록이나 이런 거 갖고 모사해 놓은 건데, 이제 뭐 이마나 이런 두상이 영조임금을 닮았대요. 그래서 영조임금이 너무 예뻐했대요. 우리 손자가 나의 두상을 닮았다고 이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어진은 모사본이고, 실제로 기록에 보면 정조임금은 세종대왕은 너무너무 그냥 안락하게 왕이 됐잖아요. 100평짜리 집을 물려받아서 정치를 잘한 거잖아요. 정조임금은 진짜 암살 위협, 왕이 돼서도 암살의 위협을 해서 정말 이 가죽 신발하고 의대를 벗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암살을 한, 해경공 씨 집안에서도 주도했어요. 근데 정조임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라는 거는 그런 걸 다 벗어던지고, 아버지가 정신병자가 있는데 그런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그 학술적으로도 풀 수 없는 그 맷도 있고, 모든 것을 읽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으면 이건 임금님이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래서 임금님은 흙을 안 밟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도 가마를 타고 다니지 흙을 전혀 안 밟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인조가 그 산에 올라갈 때도 말 타고, 눈이 너무 오래 말을 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엎혀갔어요, 나무꾼한테. 엎혀서 간 거예요, 엎혀서. 그러니까 절대 흙을 안 밟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짧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고지를 입고. 이게 이제 그 8일 동안에 작년에 KBS에서 8월간에 행사해서 한국 명품 주요 장면을 그려놓은 건데요. 조상을 잘못이는 게 정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 향자에 와서 이제 뭐 우리나라 선현들한테 일단 참배를 해요, 정조님이. 그리고 나서 과거시험 치르고 이렇게, 여기 보면 동서로 돼 있죠. 동쪽은 글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쪽은 6분 사관학교 가는 스타일이에요. 군인들인데 인원이 되게 많죠. 여기는 조금이죠. 실제로 여기 56명 뽑혔고 여기 5명 뽑혔어요. 근데 여기는 많잖아요. 조금 비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기록에는 5명이 56명이거든. 왜 이렇게 무인들을 많이 뽑았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방력. 아무리 뭐가 있어도 나라의 국방력이 무슨 치욕을 당한다 해서 이렇게 많이 뽑아서 정조임금 당시에 제2기간에 수원을 13번 와요. 13번. 13번 올려봤다 특별 과거시험을 치르는 거, 특별 채용을. 그러면 막 몰려들겠죠, 수원으로. 수원 사람만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지금.
서울에 우리 막 가잖아요. 어디로 전입신고 했는데 고위공직자들 서울에 막 위장 전입했다는 거 많이 나오죠. 여기도 그 당시서 수원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여기 수원에도 위장 전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왜? 3년에 한 번 있잖아요, 과거 시험이. 그리고 특별시험이라고 별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왕자가 태어났다든가 왕자들이 결혼했다든가 경사스러운 날 빼고는 3년에 한 번 있거든요. 몇 명 뽑냐면 전국에 33명밖에 안 뽑아요. 지금의 수능보다 더한 시절. 그러니까 그 기록에도 나오면 그 과거 시험의 스트레스가 말하자면 뭐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의 위험에 장이 안 좋은 사람에 막 치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니까. 근데 가문을 빛내는 방법은 고려와 틀리게 과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의 종친이라 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의 중요함을 알고 이렇게 무신들을 막 뽑아 올리는 거예요, 정조임금이. 그래서 정조임금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상 대부분 문신들이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명장들이 다 문신이에요. 뭐 울지문동 막 다 이런. 이순신은 문과에 합격했는데 이 사람은 왜 명장이냐. 이순신도 문과 시험을 몇 년을 준비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성경도 높아했겠죠. 근데 문신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문과를 치러서 합격한 게 이순신이거든. 그래서 대부분 명장이고 반예로 오르서 다 문과제 지려하게 능통한 거는 다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뽑아 올렸다는 거. 그래서 그 육릉에 가면 제가 이따 알려드리는데 임금이 다니는 길에 돌이 깔려 있거든요. 박석이라고 하는데 박석 넓이가 틀려요. 육릉 가면 문신이 쓰는 데가 넓어요. 원래 여기가 좀 더 골동거를 쳐주잖아요. 지금도. 네. 근데 거기 가면 거기 넓어요. 더 박석이 넓이가. 그리고 여기 양로원 해드리는 장면이 있고, 요거는 아까 공수당 앞에서 여기 휘장 낮춰서 못 보겠어요. 바깥에서 계신들은. 여기는 여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내합보시러 청나라한테 생각해보세요. 남이 아버지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나라의 그 임금 앞에서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피 흘리면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임금이 화성 성곽 쌓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을 만들어라는 말을 해요. 천혜와 요새. 그리고 8폭 병풍 중에 저는 이 장면을 가장 제 개인적으로 위대한 장면이라고 쳐요. 왜냐하면 신분사회잖아요. 당시에 양반만 지나가도 우리는 고개를 못 드는 시절이에요. 양반 지나가면. 근데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백성들이 자유롭게 있잖아요. 정조임금 엄명을 내려요. 이게 시흥대로에 지나갈 때 지금도 높은 사람이 온다는 말 청소시키고 막 하잖아요. 관리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아요. 당시도 그런 거를 할까봐 정조임금 엄명 내려 백성들 괴롭히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기별공급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말 기부금 받았나 아니면 못 살게 한 거 없나 다 조사시켜요. 왜냐면 6,000명이 지나가잖아요. 6,000명이 지나가면 여기다 농토도 있는데 다 습대밭 돼가지고 농사를 못 져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조사를 다 시키는 거. 정도인데 백성 안 괴롭혔나 그러면서 여기 내가 지나갈 때 백성들 자유롭게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대통령 지나갈 때 내가 뻣뻣이 들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신분사회에서 막 술도 먹고 뭐 엿도 팔고 막 이래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의 잣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그림이고요. 배다리는 정약용이 설계를 하는데 이게 배를 묶어요. 서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 한강을 끼고 장사하는 상인들 경강산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인들한테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묶어요. 안 움직이게 해가지고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잔디를 깔고 판을 설치해서 잔디를 깔고 홍설문을 3개를 설치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엄마에 대한 효심이 대단하다 했잖아.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모시고 하려고 원래 당시는 남태령 과천을 지나는데 엄마가 가마도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수전략을 해서 엄마를 가능하면 편안하게 모시려고 안정감 있게 잔디도 깔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량 주교라고 하는데 현재도 이 강폭이 가장 물살도 약하고 건너기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배 만드는 그러니까 그 다리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원 그 한강은 촌의 국방의 그 바리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적이 침입을 했을 때. 그럴 때 다리가 있으면 점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왔다 갔다 할 땐 배로 이동하는 거지 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래요. 장어 역할을.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원 화성이 다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가 이게 화성성의 의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돌 사이즈 실제로 몇 개 들어가는 거, 공사 인부 이름, 나이 싹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 심사단이 왔을 때 야 너네는 진짜 이게 무슨 유네스코라고 니네가 등재를 하고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퇴짜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의계 들고 갔어요. 의계 책 건설 공사 일지 들고 가서 맞다 우리는 일제시대 전쟁 거치면서 파괴된 거 맞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록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100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는 복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게 인정이 바로 기록 때문에 유네스코에 올라간 게 서화성이에요. 그래서 안 밖에 설계 도면에 그러니까 벽돌도 몇 개가 들어갔는데 수문 이게 안쪽에서 아까 물 갈라준다 했죠.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앞에는 뾰족하게 해놓은 거예요. 물 많이 흐를 때 갈라주면. 쭉 보면 설계 도면이 있고요.